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6년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조선일보, 반역의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할 것 없이 2000년 8월 달에 박지원 문광부 장관에 의해서 김정일 앞에 가서 이제 충성 맹세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유민주 언론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즐겁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줄로 믿고 즐거워합니다. 자, 조선일보 4월 28일입니다. 자, 드디어 박지원이가 박 대통령 요청된 야당도 협력하겠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추대.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 망해. 국민의당은 27일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지원 의원을 만장일치로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완전 수순인 것 같아요. 아니 13명의 간첩들이 들어가서 간첩의 총수인 대한민국 간첩의 총수인 박지원이를 그걸 뭐 지당하게 그래서 원내대표로 등극했고 아니 만장일치는 안철수당이 아니고 이제는 사실상은 이 박지원의 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IMF 위기 당시 IMF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간첩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좀 이따가 들춰보겠습니다. IMF 위기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의 팔을 비틀어서 이제 김대중 정권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연 그 프로젝트가 IMF였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지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잘 짜여진 하나의 극본에 의해서 진행됐구나. 이제 그 극본이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그 극본이 이제 박지원 대통령 만들기 그 극본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이 반역의 신문 조선일보에서 뭐 조선일보뿐이겠습니까? 이제 들여다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IMF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다 해서 막 근무하고 해결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부를 김대중이가 챙기고 북한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IMF도 해결하고 이 3분 해갖고 돈이 쓰여졌죠. 그 돈을 박지원이가 지금 갖고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도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며 국회 협력을 요구하면 야당도 애국심에서 전적으로 협력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항복해라. 항복하고 우리를 파트너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연정을 하자. 그리고 내가 하여튼 통치하겠다. 이제 이 시나리오가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기 3분 전의 나라입니다. 왜? 땅굴이 도처에서 싱크홀을 만들어내도 대통령이 저거 땅굴이다 대비하자 이 말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다 하는데. 자, 간첩들이 질비한데도 이병호라고 하는 저 간첩이 국정원장에 앉아서 간첩 한 마리 잡지 않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망하기 3분 전의 나라. 5.18의 진실 430명의 북괴군이 들어와서 이제 난동질을 하고 폭동이었다라고 하는데도 이걸 지만원 박사님이 밝혀내고 430명의 사전 대조를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이 다 영웅칭호를 받으며 북한의 리더십을 장악했다라고 사진 대조를 통해서 98% 95% 이상 정확하다라고 내놨으면 이제는 국가에서 받아서 이게 맞는지 그러는지 해야 되는데 이걸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 정부 이 나라는 망하기 3분 전의 나라입니다. 과학적인 거 다 하면은 대조해보면 나오잖아요. 몇십 년 지난 것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도 잃어버린 그걸 자식들 침묵하고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를 바라보고서 박근혜와 황교안이는 저 침몰하는 세월호를 구해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놔둬라. 거기 350명이 죽도록 내비둬라 했던 2014년 4월 16일 이 사건이 대한민국 5천만이 침몰하면서 빠져 죽도록 내비둬라. 이 얘기를 지금 황교안이가 박근혜가 이 못 본 척하면서 이 짓 하는데 이제 누가 등극하느냐? 그 사이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간첩들이 것이죠. 이제 막 등극하는 거 싶으네요. 자, 박 대통령께서 두 바퀴 발언, 정부 여당 같이 굴러가야 하는 두 바퀴다. 이거 맞죠? 두 바퀴 발언에 친박이 움직인다. 친박 원내대표 후보 내기로 했다. 유기준, 홍문종 후보 단일화 합의했다. 정진석 밀어주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친박, 당권 장악이 의도인 듯하다.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목표다. 외부 비대위원장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비박, 친박 움직임에 반성 않고 선거 패배 책임 있는 자들이 대통령 팔아도 또 당권 잡으려 해. 저는 이 비박이 김무성과 네. 유승민과 또 윤상현, 윤상현과 네, 정두원. 정두환 이 간첩 종북들과 손을 잡아서 이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세력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이번에요. 자, 여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친박 분화 조짐하고 있다. 자, 정진석 현 정부 만족 못해 민심 표출. 나경원 평가는 더 생각해 봐야 할 일. 유기준 3당 체제된 상황 속 협치를 당부했다. 저는 정부 여당에 등돌린 공무원들 표심, 박지원의 세상, 간첩의 세상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 나라 망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과 황교안이라고 하는 국무총리라고 하는 공무원이 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번쩍만척하며 5.18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땅굴의 싱크홀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간첩들이 질비한데도 간첩 한마디 못하는 저 선정과도 같은 1등 항에서도 같은 박근혜와 황교안이를 국민 앞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깨어야 됩니다. 자, 간첩 기관지 이 정치가 이제 박지원이를 앞세우는 걸 보십시오. 보스톡했나? 왜 이렇게 얼굴이 이제 한섬해졌어? 이제 박지원의 지령에 의해서 언론들이 박지원 띄우기에 이제 골몰하게 될 그러겠네. 것입니다. 뭐 문재인처럼 호남 이용만 하려 들면 국민의당도 외면당해 하면서 원내대표만 세 번째 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인터뷰를 여기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실은 겁니다. 간첩 1570명 언론이 박지원 띄우기에 나선 겁니다. 자, 이효 간첩이 뭐라고 했어요? 박 의원이 대권 도전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런 말 했나요? 야, 아니 근데 구조조정 실망 수준. 박 대통령의 포문연 한때 박의 남자 진영. 요 진영이라고 하는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김무성. 네.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 네. 배신의 아이콘 진영.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배신의 아이콘 정두원이. 네. 배신의 아이콘 윤상현이. 이런 놈들이 정부 여당 깔아앉히기를 대한민국 침몰시키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죠. 누구와? 박지원과 함께. 자, 노련한 박지원과 맞상대 누구냐? 더민주 원내대표 고민한다. 간첩의 당입니다. 어디가? 더민주가 44명의 간 아직 19대 임기가 9월 29일까지니까 5월 29일까지니까 이 간첩들이 지금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간첩의 당 13명이 앉아 있는 저 박지원의 당, 안철수의 당. 그래서 안철수는 박원순이를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또 밀어요? 서울시장을 만들어줬듯이 이제 박지원이를 결정적인 시기에 대통령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가담한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이걸 읽고서 문재인과 이제 거리를 두는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을 버렸기 때문에 문재인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 설 수가 없다. 이것이 북한 노동당의 판단이고 이제 남한에 있는 5만 간첩, 저희들이 4만 3천 간첩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철의 판단, 대남 통일전선 부장 겸 총정찰국장인 김영철, 대남 이 공작의 책임자, 그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벌써 신문이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웃는 얼굴로 그것도 염색하셨나?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만은. 아주 대한민국은 이제 망하기 3분 전에 네,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우리 회원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보내온 글을 가지고 이 시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첩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극의 의미. 1번, 이제 한 총 6가지 주제로 다뤘는데 간첩 세력에 의한 조직적 테러 사건의 등장을 예고한다. 테러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가 일어났다. 규정 속도의 4배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정신을 가진, 그리고 열차에 기장과 부기장이 있을 텐데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있을 텐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걸 규정 속도의 4배로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테러로 보여집니다. 왜 그 사람들 이를 보면서 됐나?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고임을 전후 사정을 보아 읽을 수 있었다. 단지 치명적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일 뿐 사고 현장의 외관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런 당시 철도 상황에서 규정 속도의 4배 이상으로 질주를 하였다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사고의 정황적 상황을 가정하에 설정해보면 1번, 사망한 기관사는 사고 직전 이미 타살되었다. 그리고 열차를 질주시켰다. 계획대로 전복하였지만 전철의
철주들에 의해 열차의 전부가 탈선하여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것은 막아졌다. 마침 대부분의 승객은 가장 뒤쪽의 객차량에 탑승한 운으로 인해 참상을 피할 수 있었다. 탈선을 계획하고 질주하였는데 철주에 의해 발생한 강력한 브레이크 현상이 대형 살상을 막았던 것이다. 이것은 계획적인 테러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 철주가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면 객차량 전체가 멀리까지 날아가며 인명피해는 심각했을 것이다. 사고 보도를 접하는 순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연상되면서 부기관사 등은 사고 계획과 관련된 인물로서 엄혹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퍼뜩 스쳤다. 거기에 공범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테러를. 네. 실패한 테러 공작이라서 사고의 전말은 메이저 언론에서 곧바로 사라졌다. 박지원이가 없애라 하면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3번. 걸핏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형 사고들이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이니 추악한 비루 연루이니 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덮기와 축소하기에 급급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상한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의 전말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나 총체적 비리 때문이기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악의 테러 음모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고 수사의 기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 요 간첩의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을 하는데도 내비둬라. 350명 죽게 내비둬라. 그리고 김장수 간첩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재난의 통제 사령탑이 아니다. 그리고 비껴갔죠. 자, 세상적인 우연이란 단어는 진리 속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도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김영삼 정부 시절 간첩 세력에 의한 연쇄 테러 사건의 의미. 최근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불가분의 테러 개연성을 찾아본다. 90년대 초중반 김영삼 정권 내의 특정 시기 안에 믿을 수 없이 벌어진 대형 인명 참상의 사고들을 되짚어본다. 정말로 끔찍했다. 국민들은 미신에 기대는 상황에까지 갔고 민심이 흉흉하여 지면서 악성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었다. 아주 불길한 징조로 온 나라가 술렁거렸다. 대표적 대형 사고들을 열거해보면 1번 구포열차 전복사고 93년 3월 28일 사망 73명 부상 107명 귀신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했다. 두 번째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93년 10월 10일 292명 사고 대형이었어요. 사망이죠. 3번 성수대교 붕괴 추락 사고 94년 10월 21일 사망 32명 부상 17명 4번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사망 102명 부상 117명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95년 6월 29일 사망 실종 500여 명 부상 900여 명. 자, 이때 또 뭐가 또 가라앉았죠? 어마어마하네요. 저쪽에 김포대교죠. 김포대교가 94년도에 같은 해에 가라앉았는데 그건 공사 중이라 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넘어져 버려. 김포대교 못 쳐지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땅굴을 하면서 김포대교 밑으로 들어간 땅굴이 가라앉히고 성수대교 밑으로 들어간 땅굴이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이 삼풍백화점 밑으로 들어간 땅굴이 가라앉혔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마포대교와 가양대교와 또 하나가 뭐죠? 반포대교 그 밑에는 이제 다리를 폭파시킬 준비가 이게 공교롭게도 저쪽 눈에 보이는 물에 잠겨져 있는 교각 1, 2, 3, 4번 밑에다가 제 기억으로는 2.8톤 내지 2.9톤의 폭약을 장치해갖고 펑 터치면은 이제 글로 가던 제2의 성수대교 사건, 김포대교 사건을 만들 준비를 해놓고 있고 또 이제 서울 톨게이트, 그 다음에 동서울 톨게이트, 인천 톨게이트에도 톨게이트 자체를 내려앉혀서 거기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교통을 마비시키려는 이 작전이 지금 김정은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박지원이가 김정은이가 협력하면 그 중에 하나를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박지원 세상에 가장 악인 한 명을 뽑아라 하면은 박지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안철수와 손을 잡고 안철수 당의 원내 대표로 등극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불러오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3번.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 간첩의 정계 복귀로 기결. 자, 이러한 사건 사고가 뭘 위한 것이었느냐? 이제 김대중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이 음모로서 정계 복귀를 나 이제 정치 안 한다 하고 영국에 가 있던 사람이 이제 요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정권을 탈취합니다. 간첩 김대중이가. 이거 한번 보시죠. 그때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위 끔찍한 일련의 미스터리한 공포의 테러 상황들은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1번 김대중 간첩이 영국에서 귀국하여 정계 복귀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 그는 영국에서 간첩 공작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협력하에 위 간첩들에 의한 국내 테러 계획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짓을 해놓고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공작의 지령에 의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즈음에 드디어 김대중 간첩이 의기양양하게 뒤뚱거리며 나타나 네, 맞았어요. 정계 복귀를 선언한다. 의기양양했어요, 그때. 이게 95년 7월 13일이다. 예. 이 사건의 네. 말미에. 김대중이 정계에 복귀하니 공교롭게도 그 끔찍한 대형 참사들이 줄을 잇다가 딱 멈추었다. 이 김대중 사건이 김대중 간첩의 사건이었다라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정해놓은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까지 올라선다. 그다음에 큰 4번입니다. 김대중 간첩이 김영삼 정부의 국가 반역적 조처를 얻어내다. 그래서 김영삼 말기에 김대중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든지 김영삼이는 김대중 간첩의 꼭두각시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네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김대중 간첩에게 고맙다고 보훈이 답례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번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 이 95년 11월 16일이다.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 95년 12월 3일이다. 이라는 크나큰 보복을 해주었다. 김일성이 그토록 이를 갈던 두 전직 대통령이지 않은가. 김일성의 지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간첩 김대중을 통하여 김영삼 정부가 저렇게 수행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죠. 역사 거꾸로 세우기 국가 반역 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때 이제 추미애가 4.3 사건을 뒤집습니다. 그렇죠. 저 반역의 간첩 김추미애가. 그리고 이 반역질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가기로 만든 겁니다. 네. 자, 3번. 5.18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바꾸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95년 12월 20일이죠. 반역짓을 함으로써 간첩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기에 몸을 던졌다. 김영삼 정권은 김대중 간첩에게 돌이킬 수 없는 뭔가의 약점을 잡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상식이다. 가령 김영삼은 이전의 대형 참사들이 아까 나왔던 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공작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도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김대중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하는데 지금 박지원이가 이제 박근혜 정부를 꼼짝달싹 못하게 얼건매기 위한 수순이 연정입니다. 연립정부입니다. 저 박지원이는 긴급 체포해서 진짜 뻔하네. 2014년 8월 맞아요. 13일 저 석촌동 지하 땅굴을 덮었던 장본인 8월 14일 날 김양건이와 통화를 하고 8월 17일 날 개성에 올라가서 이제 임동원이와 또 김학래? 아니 김홍업이 김홍업 대통령 함께 가서 저 김양건과 함께 모의를 하고 8월 22일 날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김무성 여당 대표를 저 석촌동 지하 땅굴 속에 집어넣어서 8월 28일 날 박원순이가 빗물 슬림으로 저렇게 정교한 땅굴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거짓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언론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언론 8월 데리고 13일 갔잖아요. 북한으로 이 박지원 그분이. 그게 2000년도에 그 짓을 해갖고 그러니까 미리 언론이 짜여졌어요. 박지원의 도구로 지금 전락해갖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 언론은 죽었습니다. 이미 2000년도 8월 11일 날 봉화 초대소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가령 김영삼은 됐고 4번 한보그룹의 부도가 97년도 1월 달에 시작됩니다. 기획적 부도로 등장한다. 한보그룹의 부도로 시작된 경제 대란으로 연쇄적인 기업 부도와 금융위기가 확산되어 국가위기를 맞게 된다. 이 금융에 들어간 거대 간첩. 예? 네. 그다음에 저 김영삼 정부에 들어가 있는 간첩.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간첩의 지령을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여서 IMF가 착착착 진행되고 이제 이게 진행되죠. 이 각본을 간첩 김대중은 영국에서 연구하며 공작 활동을 편 것이다. 그리고 귀국하여 정계 복귀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김영삼 정권을 협박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간첩 김대중이가 등극하게 되죠. 큰 5번. 1번 김대중 대통령 당선 97년 12월 18일 이거 김영삼이가 만들어준 선물이죠. 김영삼은 김대중에게 코가 꿰어 저 간첩 김대중에게 정권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반역짓을 했다. 이때 나온 놈이 김대업이라는 놈이 나오죠. 그리고 김대업이라는 놈이 나와갖고 이회창 씨 아들이 이제 군대? 병력 의무를 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병무청과 짜고서 그 짓을 했다라고 이제 김대업이라는 놈이 등장해갖고 이회창 떨어뜨리기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그걸 도와줍니다.
두 번째, 민감하죠. IMF 굉장히. 구제금융 신청 97년 12월 22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김영삼은 김대중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당시 한국 경제체제로서는 기업 지배구조 체제가 외국 자본 비율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간첩 김대중이 각본에 따라 국제금융 투기 사기꾼에게 나라를 팔아넘겼다. 간첩 김대중은 일산 자택에 국제금융 사기꾼 조지 소로스 등을 불러들여 만찬 파티를 가졌다. 일요시사에 나온 내용이죠. 저의 경제 지식은 일천하지만 한국경제신문 경제주필의 정구제 TV를 참고하면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과 IMF 구제금융과의 관계에서 허구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 완전히 조작된 매국 행위를 했을 뿐이다. 왜? 돈이 필요했으니까. 네. 돈 벌어갖고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고 지가 착복하고 또 IMF 이 구제금융하는 거 이걸 사모나해갖고 끌고 갔던 사건이죠. 간첩 김대중은 김영삼을 협박하여 김영삼이 적극적 도움으로 정권을 탈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정축제를 하기 위하여 고의로 국가를 부도 상태 직전의 구제금융 신청까지 가게 한 것이다. 또한 김영삼은 당시 15대 대선 때 김대중이 4천만 불 김일성 공작금 수수설 당시 조선일보 기자 네, 이도영이 맞았어요. 증언했죠. 나왔어. 불거졌지만 덮어주었고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온갖 공작 정치를 폈고 협조했다. 김무성도 이 작품의 공동정보부로 보인다. 아들과 같은 무슨 정치인입니까? 알 6번 것 다 알 텐데. 간첩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급 간첩 김대중의 복사판인 간첩 박지원 의원이 그 짓을 그대로 답습하며 다시 좌파 간첩의 정권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창하면서 그 반역의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좌파 정권 때 김대중의 음흉한 계략에 의해 국제금융 투기꾼들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팔아넘겨 매국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챙겼을 것이며 그 돈들의 일부는 김정은에게 바쳐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논리일 것이다. 또한 고라한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준비를 하고 부정축제를 할 준비를 박지원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돈들의 일부인 천문학적인 금액 수십조 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비밀 자금으로 존재할 것이고 박지원이 이를 비밀 공작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 예로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것이 가능한 것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알 권리가 상실된 지는 오래다. 간첩들이 장악한 언론에 의해 완벽하게 감춰지고 막혀있다. 거의 북한 체제의 다름 아니다. 분노할 이유. 혁명 정부가 된다면 제일 먼저 청소돼야 할 쓰레기 더미들이 바로 저 반역의 언론인들이다. 박지원이다. 다시 좌파 정권이 창출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지난 10년간의 좌파 정권 때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며 침몰할 것이다. 일본에서의 베스트셀러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시차적, 정황적, 팩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마키아벨리적 곤모술수의 정치적 상황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공작의 시나리오에 따르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뿐이다. 현 시점에서도 종북 간첩들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대한민국을 추악한 테러로서 물들이며 파탄의 지경에까지 몰고 가는 지랄 발광의 한판 굿을 벌리고 또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야, 지랄 발광 딱 맞네요. 정말 잘 쓰신 지금 것 같아요. 그 지랄 발광의 맨 전초에 안철수와 박지원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셔요. 네. 총선 패배 영호남 정권 연합의 기회다 하고 이영작 씨가 이 간첩 박지원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남 보수 유권자 지지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지요. 여당 국민의당 연합한다면 정부와 국회 안정적 운영 가능, 후진적 정치 제도 타파할 기회. 저는 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다라고 보지만 저 김대중 간첩과 박지원 간첩을 길러주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이 이영작 씨가 모르겠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언론과 지식인이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반열에 서서 이제 박지원 대통령 만들기를 이제 하는 춤추는 이 광란의 짓을 대한민국 5천만이 바라볼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5천만은 이제 땅굴 무덤 속에 코박고 죽어야 될 운명인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사설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친박이라도 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대통령과 친박을 깔아내리기네. 이제 깎아내리게 하는데 저는 이걸 레임덕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통치하지 말아라. 이제는 박지원에게 넘겨라 하는 내용의 사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1570명 간첩의 언론들이 이 국가 반역의 짓을 사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 조선일보만으로 보지만 국민이나 동아나 중앙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다 박지원 간첩에 의해서 장악돼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자유민주 언론은 이 나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네. 이제 간첩의 언론, 종북의 언론만이 살아서 지금 이 나라를 침몰,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가 말이 아닙니다. 이 침몰이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3분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이 장악되고 있고 국민은 알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습니다. 박근혜와 황교안이가 예. 선장과 1등 항해사로서 침몰해가는 배를 향해서 뛰어내려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 반역의 짓을 저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뛰어내려라. 대한민국에 돈 가진 사람들 다 이민 가십시오. 이민 가십시오. 저는 남아서 이 나라 이제 살리는 노력을 할 테니까 돈 있는 사람들 다 이민 가고. 왜? 박근혜와 황교안이가 반역한 이 나라 살 길이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네.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지원이가 나타나 또 아버지 하나님 김대중 간첩과 같은 수순을 아버지 하나님 밟아가고 있습니다. 만발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나라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간첩 잡아들이고 땅굴에 대비하라 통수명령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모르고 김대중 대통령님 어떻게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무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대, 30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 몰랐던 그 세월의 열정과 충성이 조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빨갱이 나라 그리고 망하기 3분 전인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저 이분 먼 발치에서 봤는데 옛날에 이것보다 더 나이 드셨고 힘드셨는데 왜 이렇게 젊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똑히. 이 조국 대한민국은 오직 자유민주주의여야 합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간절한 기도의 모음입니다.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침몰해가고 있는 현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의식이 깨인 아버지 이러한 애국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져가고 사람 5천만이 죽어가는데 이제 선장인 박근혜와 저 1등 항해사인 황교안이는 본청만천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먹어라 마셔라 아버지 하나님 해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박근혜와 황교안이 회개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침몰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박지원 간첩에게 정권을 넘기라고 하는 이 1570명 간첩의 언론들을 아버지 하나님 때려 죽이는 역사가 이 나라에서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위하여 말하지 아니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되는 나라이며 아버지 하나님 저 땅굴 저 무덤 속에 폭탄 속에 구박고 죽어야 되는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땅굴안보 국민연합입니다. 날씨에서 정하게 하셔. 조지 소로스 등을 불러들여 만찬 파티를 가졌다. 일요시사에 나온 내용이죠. 저의 경제 지식은 일천하지만 한국경제신문 경제주필의 정구제 TV를 참고하면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과 IMF 구제금융과의 관계에서 허구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 완전히 조작된 매국 행위를 했을 뿐이다. 왜? 돈이 필요했으니까. 네. 돈 벌어갖고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고 지가 착복하고 또 IMF 이 구제금융하는 거 이걸 사모나해갖고 끌고 갔던 사건이죠. 간첩 김대중은 김영삼을 협박하여 김영삼이 적극적 도움으로 정권을 탈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정축제를 하기 위하여 고의로 국가를 부도 상태 직전의 구제금융 신청까지 가게 한 것이다. 또한 김영삼은 당시 15대 대선 때 김대중이 4천만 불 김일성 공작금 수수설 당시 조선일보 기자 네, 이도영이 맞았어요. 증언했죠. 나왔어. 불거졌지만 덮어주었고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온갖 공작 정치를 폈고 협조했다. 김무성도 이 작품의 공동정법으로 보인다. 아들과 같은 무슨 정치인입니까?
알 6번 것 다 알 텐데. 간첩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급, 간첩 김대중의 복사판인 간첩 박지원 의원이 그 짓을 그대로 답습하며 다시 좌파 간첩의 정권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창하면서 그 반역의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좌파 정권 때 김대중의 음흉한 계략에 의해 국제금융투기꾼들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팔아넘겨 매국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챙겼을 것이며 그 돈들의 일부는 김정은에게 바쳐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논리일 것이다. 또한 고라한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준비를 하고 부정축제를 할 준비를 박지원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돈들의 일부인 천문학적인 금액 수십조 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비밀 자금으로 존재할 것이고 박지원이 이를 비밀 공작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 예로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것이 가능한 것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알 권리가 상실된 지는 오래다. 간첩들이 장악한 언론에 의해 완벽하게 감춰지고 막혀있다. 거의 북한 체제의 다름 아니다. 분노할 이유. 혁명 정부가 된다면 제일 먼저 청소돼야 할 쓰레기 더미들이 바로 저 반역의 언론인들이다. 박지원이다. 다시 좌파 정권이 창출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지난 10년간의 좌파 정권 때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며 침몰할 것이다. 일본에서의 베스트셀러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시차적, 정황적, 팩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마키아벨리적 곤모술수의 정치적 상황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공작의 시나리오에 따르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뿐이다. 현 시점에서도 종북 간첩들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대한민국을 추악한 테러로서 물들이며 파탄의 지경에까지 몰고 가는 지랄 발광의 한판 굿을 벌리고 또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야, 지랄 발광 딱 맞네요. 정말 잘 쓰신 지금 것 같아요. 그 지랄 발광의 맨 전초에 안철수와 박지원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네. 총선 패배 영호남 정권 연합의 기회다 하고 이영작 씨가 이 간첩 박지원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남 보수 유권자 지지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지요. 여당 국민의당 연합한다면 정부와 국회 안정적 운영 가능, 후진적 정치 제도 타파할 기회. 저는 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다라고 보지만 저 김대중 간첩과 박지원 간첩을 길러주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이 이영작 씨가 모르겠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언론과 지식인이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반열에 서서 이제 박지원 대통령 만들기를 이제 하는 춤추는 이 광란의 짓을 대한민국 5천만이 바라볼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5천만은 이제 땅굴 무덤 속에 코박고 죽어야 될 운명인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사설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친박이라도 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대통령과 친박을 깔아내리기네. 이제 깎아내리게 하는데 저는 이걸 레임덕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통치하지 말아라. 이제는 박지원에게 넘겨라 하는 내용의 사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1570명 간첩 내 언론들이 이 국가 반역의 짓을 사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 조선일보만으로 보지만 국민이나 동아나 중앙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다 박지원 간첩에 의해서 장악돼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자유민주 언론은 이 나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네. 이제 간첩의 언론, 종북의 언론만이 살아서 지금 이 나라를 침몰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가 말이 아닙니다. 이 침몰이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3분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이 장악되고 있고 국민은 알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와 황교안이가 네. 선장과 1등 항해사로서 침몰해가는 배를 향해서 뛰어내려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 반역의 짓을 저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뛰어내려라. 대한민국의 돈 가진 사람들 다 철주에 의해 발생한 강력한 브레이크 현상의 대형 살상을 막았던 것이다. 이것은 계획적인 테러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 철주가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면 객차량 전체가 멀리까지 날아가며 인명피해는 심각했을 것이다. 사고보도를 접하는 순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연상되면서 부기관사 등은 사고 계획과 관련된 인물로서 엄혹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퍼뜩 스쳤다. 거기에 공범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테러를. 네. 실패한 테러 공작이라서 사고의 전말은 메이저 언론에서 곧바로 사라졌다. 박지원이가 없애라 하면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3번. 걸핏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형 사고들이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이니 추악한 비루 연루이니 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덮기와 축소하기에 급급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상한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의 전말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나 총체적 비리 때문이기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악의 테러 음모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고 수사의 기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 진짜. 요 간첩의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을 하는데도 내비둬라. 350명 죽게 내비둬라. 그리고 김장수 간첩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재난의 통제 사령탑이 아니다. 그리고 비껴갔죠. 자, 세상적인 우연이란 단어는 진리 속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도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김영삼 정부 시절 간첩 세력에 의한 연쇄 테러 사건의 의미. 최근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불가분의 테러 개연성을 찾아본다. 90년대 초중반 김영삼 정권 내의 특정 시기 안에 믿을 수 없이 벌어진 대형 인명 참상의 사고들을 되짚어본다. 정말로 끔찍했다. 국민들은 미신에 기대는 상황에까지 갔고 민심이 흉흉하여 지면서 악성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었다. 아주 불길한 징조로 온 나라가 술렁거렸다. 대표적 대형 사고들을 열거해보면 1번 구포열차 전복사고 93년 3월 28일 사망 73명 부상 107명 귀신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했다. 두 번째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93년 10월 10일 292명 사고 대형이었어요. 사망이죠. 3번 성수대교 붕괴 추락 사고 94년 10월 21일 사망 32명 부상 17명 4번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사망 102명 부상 117명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95년 6월 29일 사망 실종 500여 명 부상 900여 명. 자, 이때 또 뭐가 또 가라앉았죠? 어마어마하네요. 저쪽에 김포대교죠. 김포대교가 94년도에 같은 해 가라앉았는데 그건 공사 중이라 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넘어져 버려. 김포대교 못 쳐지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땅굴을 하면서 김포대교 밑으로 들어간 땅굴이 가라앉히고 성수대교 밑으로 들어간 땅굴이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이 삼풍백화점 밑으로 들어간 땅굴이 가라앉혔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마포대교와 가양대교와 또 하나가 뭐죠? 반포대교 그 밑에는 이제 다리를 폭파시킬 준비가 이게 공교롭게도 저쪽 눈에 보이는 물에 잠겨져 있는 교각 1, 2, 3, 4번 밑에다가 제 기억으로는 2.8톤 내지 2.9톤의 폭약을 장치해 갖고 펑 터치면은 이제 글로 가던 제2의 성수대교 사건, 김포대교 사건을 만들 준비를 해놓고 있고 또 이제 서울 톨게이트, 그다음에 동서울 톨게이트, 인천 톨게이트에도 톨게이트 자체를 내려앉혀서 거기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교통을 마비시키려는 이 작전이 지금 김정은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박지원이가 김정은이가 협력하면 그 중에 하나를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박지원 세상에 가장 악인 한 명을 뽑아라 하면은 박지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안철수와 손을 잡고 안철수 당의 원내 대표로 등극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불러오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3번.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 간첩의 정계 복귀로 기결. 자, 이러한 사건 사고가 뭘 위한 것이었느냐? 이제 김대중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이 음모로서 정계 복귀를 나 이제 정치 안 한다 하고 영국에 가 있던 사람이 이제 요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정권을 탈취합니다. 간첩 김대중이가. 이거 한번 보시죠. 그때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위 끔찍한 일련의 미스터리한 공포의 테러 상황들은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1번. 김대중 간첩이 영국에서 귀국하여 정계 복귀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 그는 영국에서 간첩 공작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협력하에 위 간첩들에 의한 국내 테러 계획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짓을 해놓고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공작의 지령에 의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한계가 들어.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6년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조선일보, 반역의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할 것 없이 2000년 8월 달에 박지원 문광부 장관에 의해서 김정일 앞에 가서 이제 충성 맹세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유민주 언론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즐겁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줄로 믿고 즐거워합니다.
자, 조선일보 4월 28일입니다. 자, 드디어 박지원이가 박 대통령 요청된 야당도 협력하겠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추대.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 망해. 국민의당은 27일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지원 의원을 만장일치로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완전 수순인 것 같아요. 아니 13명의 간첩들이 들어가서 간첩의 총수인 대한민국 네. 간첩의 총수인 박지원이를 그걸 뭐 지당하게 그래서 원내대표로 등극했고 아니 만장일치는 안철수당이 아니고 이제는 사실상은 이 박지원의 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IMF 위기 당시 IMF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간첩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좀 이따가 들춰보겠습니다. 네. IMF 위기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의 팔을 비틀어서 이제 김대중 정권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연 그 프로젝트가 IMF였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지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잘 짜여진 하나의 극본에 의해서 진행됐구나. 이제 그 극본이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그 극본이 이제 박지원 대통령 만들기 그 극본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이 반역의 신문 조선일보에서 뭐 조선일보뿐이겠습니까? 이제 들여다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IMF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다 해서 막 근무하고 해결한 것처럼 우리는 했지만 지금도 사실상은 느끼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부를 김대중이가 챙기고 북한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IMF도 해결하고 이 3분 해갖고 돈이 쓰여졌죠. 그 돈을 박지원이가 지금 갖고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도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며 국회 협력을 요구하면 야당도 애국심에서 전적으로 협력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항복해라. 항복하고 우리를 파트너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연정을 하자. 그리고 내가 하여튼 통치하겠다. 이제 이 시나리오가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기 3분 전의 나라입니다. 왜? 땅굴이 도처에서 싱크홀을 만들어내도 대통령이 저거 땅굴이다 대비하자 이 말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다 하는데. 자, 간첩들이 질비한데도 예. 이병호라고 하는 저 간첩이 국정원장에 앉아서 간첩 한 마리 잡지 않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망하기 3분 전의 나라. 5.18의 진실 430명의 북괴군이 들어와서 이제 난동질을 하고 폭동이었다라고 하는데도 이걸 지만원 박사님이 밝혀내고 430명의 사전 대조를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이 다 영웅칭호를 받으며 북한의 리더십을 장악했다라고 사진 대조를 통해서 98% 95% 이상 정확하다라고 내놨으면 이제는 국가에서 받아서 이게 맞는지 그러는지 해야 되는데 이걸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 정부 이 나라는 망하기 3분 전의 나라입니다. 과학적인 거 다 하면은 대조해보면 나오잖아요. 몇십 년 지난 것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도 잃어버린 그걸 자식들 침묵하고 찾구나.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를 바라보고서 네. 박근혜와 황교안이는 저 침몰하는 세월호를 구해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놔둬라. 거기 350명이 죽도록 내비둬라 했던 2014년 4월 16일 이 사건이 대한민국 5천만이 침몰하면서 빠져 죽도록 내비둬라. 이 얘기를 지금 황교안이가 박근혜가 이 못 본 척하면서 이 짓 하는데 이제 누가 등극하느냐? 그 사이에 박지원 이런 박지원이가 사람들이 등극하는 간첩들이 것이죠. 이제 막 등극하는 거 싶으네요. 자, 박 대통령께서 두 바퀴 발언, 정부 여당 같이 굴러가야 하는 두 바퀴다. 이거 맞죠? 두 바퀴 발언에 친박이 움직인다. 친박 원내대표 후보 내기로 했다. 유기준, 홍문종 후보 단일화 합의했다. 정진석 밀어주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친박 당권 장악이 의도인 듯하다.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목표다. 외부 비대위원장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비박 친박 운동하기 시작한 즈음에 드디어 김대중 간첩이 의기양양하게 뒤뚱거리며 나타난 네, 맞았어요. 정계 복귀를 선언한다. 의기양양했어요, 그때. 이게 95년 7월 13일이다. 예. 이 사건의 네. 말미에. 김대중이 정계에 복귀하니 공교롭게도 그 끔찍한 대형 참사들이 줄을 잇다가 딱 멈추었다. 이 김대중 사건이 김대중 간첩의 사건이었다라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정해놓은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까지 올라선다. 그다음에 큰 4번입니다. 김대중 간첩이 김영삼 정부의 국가 반역적 조처를 얻어내다. 그래서 김영삼 말기에 김대중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든지 김영삼이는 김대중 간첩의 꼭두각시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네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김대중 간첩에게 고맙다고 보훈이 담례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번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 이 95년 11월 16일이다.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 95년 12월 3일이다. 이라는 크나큰 보복을 해주었다. 김일성이 그토록 이를 갈던 두 전직 대통령이지 않은가. 김일성의 지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간첩 김대중을 통하여 김영삼 정부가 저렇게 수행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죠. 역사 거꾸로 세우기 국가 반역 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때 이제 추미애가 4.3 사건을 뒤집습니다. 그렇죠. 저 반역의 간첩 김추미애가. 그리고 이 반역질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가기로 만든 겁니다. 네. 자, 3번. 5.18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바꾸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95년 12월 20일이죠. 반역짓을 함으로써 간첩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기에 몸을 던졌다. 김영삼 정권은 김대중 간첩에게 돌이킬 수 없는 뭔가의 약점을 잡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상식이다. 가령 김영삼은 이전의 대형 참사들이 아까 나왔던 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공작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도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김대중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하는데 지금 박지원이가 이제 박근혜 정부를 꼼짝달싹 못하게 얼건매기 위한 수순이 연정입니다. 연립정부입니다. 저 박지원이는 긴급 체포해서 진짜 뻔하네. 2014년 8월 맞아요. 13일 저 석촌동 지하 땅굴을 덮었던 장본인 8월 14일 날 김양건이와 통화를 하고 8월 17일 날 개성에 올라가서 이제 임동원이와 또 김학래? 아니 김홍업이 김홍업 예예 대통령 함께 가서 저 김양건과 함께 큰아들. 모의를 하고 8월 22일 날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김무성 여당 대표를 저 석촌동 지하 땅굴 속에 집어넣어서 8월 28일 날 박원순이가 빗물 슬림으로 저렇게 정교한 땅굴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거짓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언론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언론 8월 데리고 13일 갔잖아요. 북한으로 이 박지원 그분이. 그게 2000년도에 그 짓을 해갖고 그러니까 미리 언론이 짜여졌어요. 박지원의 도구로 지금 전락해갖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 언론은 죽었습니다. 이미 2000년도 8월 11일 날 봉화 초대소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가령 김영삼은 됐고 4번 한보그룹의 부도가 97년도 1월 달에 시작됩니다. 기획적 부도로 등장한다. 한보그룹의 부도로 시작된 경제 대란으로 연쇄적인 기업 부도와 금융위기가 확산되어 국가위기를 맞게 된다. 이 금융에 들어간 거대 간첩. 예? 그다음에 저 김영삼 정부에 들어가 있는 간첩.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간첩의 지령을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여서 IMF가 착착착 진행되고 이제 이게 진행되죠. 이 각본을 간첩 김대중은 영국에서 연구하며 공작 활동을 편 것이다. 그리고 귀국하여 정계 복귀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김영삼 정권을 협박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간첩 김대중이가 등극하게 되죠. 크로는 1번 김대중 대통령 당선 97년 12월 18일 이거 김영삼이가 만들어준 선물이죠. 김영삼은 김대중에게 코가 꿰어 저 간첩 김대중에게 정권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반역짓을 했다. 이때 나온 놈이 김대업이라는 놈이 나오죠. 그리고 김대업이라는 놈이 나와갖고 이회창 씨 아들이 이제 군대? 병력 의무를 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병무청과 짜고서 그 짓을 했다라고 이제 김대업이라는 놈이 등장해갖고 이회창 떨어뜨리기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그걸 도와줍니다. 두 번째, 민감하죠. IMF 구제금융 신청 97년 12월 22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김영삼은 김대중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당시 한국 경제체제로서는 기업 지배구조 체제가 외국 자본 비율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간첩 김대중이 각본에 따라 국제금융 투기 사기꾼에게 나라를 팔아넘겼다. 간첩 김대중은 일산 자택에 국제금융 사기꾼 움직임에 반성 않고 선거 패배 책임 있는 자들이 대통령 팔아도 또 당권 잡으려 해. 저는 이 비박이 김무성과 유승민과 또 윤상현과 정두원 이 간첩 종북들과 손을 잡아서 이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세력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이번에요. 자, 여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친박 분화 조짐하고 있다.
자, 정진석 현 정부 만족 못해 민심 표출. 나경원 평가는 더 생각해 봐야 할 일. 유기준 3당 체제된 상황 속 협치를 당부했다. 저는 정부 여당에 등돌린 공무원들 표심, 박지원의 세상, 간첩의 세상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 나라 망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과 황교안이라고 하는 국무총리라고 하는 공무원이 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번쩍만척하며 5.18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땅굴의 싱크홀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간첩들이 질비한데도 간첩 한마디 못하는 저 선정과도 같은 1등 항에서도 같은 박근혜와 황교안이를 국민 앞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깨어야 됩니다. 자, 간첩 기관지 이 정치가 이제 박지원이를 앞세우는 걸 보십시오. 보스톡했나? 왜 이렇게 얼굴이 이제 한섬해졌어? 이제 박지원의 지령에 의해서 언론들이 박지원 띄우기에 이제 골몰하게 될 그러겠네. 것입니다. 뭐 문재인처럼 호남 이용만 하려 들면 국민의당도 외면당해 하면서 원내대표만 3번째 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인터뷰를 여기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실은 겁니다. 간첩 1570명 언론이 박지원 띄우기에 나선 겁니다. 자, 이효 간첩이 뭐라고 했어요? 박 의원이 대권 도전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런 말 했나요? 야, 아니 근데 구조조정 실망 수준. 박 대통령의 포문연 한때 박의 남자 진영. 요 진영이라고 하는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김무성. 네.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 네. 배신의 아이콘 진영.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배신의 아이콘 정두원이. 네. 배신의 아이콘 윤상현이. 이런 놈들이 정부 여당 깔아앉히기를 대한민국 침몰시키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죠. 누구와? 박지원과 함께. 자, 노련한 박지원과 맞상대 누구냐? 더민주 원내대표 고민한다. 간첩의 당입니다. 어디가? 더민주가 44명의 간 아직 19대 임기가 9월 29일까지니까 5월 29일까지니까 이 간첩들이 지금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간첩의 당 13명이 앉아 있는 저 박지원의 당, 안철수의 당. 그래서 안철수는 박원순이를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또 밀어요? 서울시장을 만들어줬듯이 이제 박지원이를 결정적인 시기에 대통령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가담한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이걸 읽고서 문재인과 이제 거리를 두는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을 버렸기 때문에 문재인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 설 수가 없다. 이것이 북한 노동당의 판단이고 이제 남한에 있는 5만 간첩, 저희들이 4만 3천 간첩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철의 판단, 대남 통일전선 부장, 겸 총정찰국장인 김영철, 대남 이 공작의 책임자, 그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벌써 신문이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웃는 얼굴로 그것도 염색하셨나?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만은. 아주 대한민국은 이제 망하기 3분 전에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우리 회원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보내온 글을 가지고 이 시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첩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극의 의미. 1번, 이제 한 총 6가지 주제로 다뤘는데 간첩 세력에 의한 조직적 테러 사건의 등장을 예고한다. 테러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가 일어났다. 규정 속도의 4배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정신을 가진, 그리고 열차에 기장과 부기장이 있을 텐데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있을 텐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걸 규정 속도의 4배로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테러로 보여집니다. 왜 그 사람들 이를 보면서 됐나?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고임을 전후 사정을 보아 읽을 수 있었다. 단지 치명적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일 뿐 사고 현장의 외관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런 당시 철도 상황에서 규정 속도의 4배 이상으로 질주를 하였다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사고의 정황적 상황을 가정하에 설정해보면 1번, 사망한 기관사는 사고 직전 이미 타살되었다. 그리고 열차를 질주시켰다. 계획대로 전복하였지만 전철의 철주들에 의해 열차의 전부가 탈선하여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것은 막아졌다. 마침 대부분의 승객은 가장 뒤쪽의 객차량에 탑승한 운으로 인해 참상을 피할 수 있었다. 탈선을 계획하고 질주하였는데